네, 어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불거지면서 하락 압력을 받은 건데요. 특히 이달 초였던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끝난 이후에 평가 절상돼야 할 위안의 가치가 오히려 평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이렇게 표면화되고 있는 양국 간 마찰 과정에서 중국의 환율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한 자세한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3대 지수가 다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의미 있는 날이었죠. 네. 작년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 그렇죠. 증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가 1년이 됐는데요. 우리가 먼저 사상 최저치를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죠. 1457, 3월 19일 날. 네. 미국은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 날, 우리 시간으로 3월 24일이니까 미국은 3월 23일 날 코로나에서 증시가 가장 저점에 맞은 지 1년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낙인 효과를 극복하고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가면 향후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확신을 걷는데요. 네. 악재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파월과 앨런 의장의 파월 이렇게 의장과 제닛 앨런 재무장관 옛날에 앨런도 의장을 해서 자꾸 이렇게 적혀치는데요. 양대 수장이 네. 의회 하원에 증언했었죠. 그 변화된 내용을 아까 서 팀장의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먼저 있었었는데요. 사실 파월 의장은 3월 FOMC 회의에 끝나고 난 기자회견보다도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더 커졌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 근데 다만 통제는 가능하다. 고용 문제를 위해서는 금융 완화는 더 끌어가야 된다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뉘앙스가 인플레에 대해서 페드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이 이렇게 하원 증언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톤은 경기 회복에 대해서 더 자신감이 있었고 네. 인플레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통제는 가능하다. 이 톤이 아마 테이퍼링이 다가온다 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비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의 그 기술주들이 오늘 좀 많이 떨어졌던 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채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1조 9천억 달러에 이어서 인프라 투자까지 한 3조 정도 구성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닛 옐런 입장에서 시장에서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인상하는 게 급격히 상승하는 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재원 조달을 적자 국채로 우리가 국채 발행 문제는 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지 적자 국채 발행보다는 증세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적자 국채 발행이 그만큼 이렇게 속도 조절되고 양이 조절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보다는 미국의 3조 정도의 인프라 투자 정도로 해서 적자 국채 발행이 금리를 상승시켰던 요인인데 이걸 증세 쪽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자본 이득세라든가 워렌이 얘기하는 초부유세 네. 이런 문제를 거론하다 보니까 결국 적자 국채 발행 물량이 적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담이 적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들이 단기, 장기 모두 합쳐서 떨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단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안정자산은 선호심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앨런의 반응이고 세 번째는 내일 정도에는 제가 이 뉴스는 아주 제일 큰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방송 직전에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내일 아주 심층 있게 제가 해야겠습니다. 지금은 금리 변경도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이지만 금리가 교체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체. 그래서 앨런 의장이 국제 자금 조달에서 런던 시중은행 간 금리에서 라이브 금리라 그러죠. 이걸 대체안으로 조만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리 교체입니다. 그래서 브렉스 문제에서 런던의 금융시장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거기에 국제 조달 금리에 해당되는 사실 리버 금리를 더 이상 삼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변화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드 입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이걸 발표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내가 페드를 얘기하냐면 제닛 앨런이 전 페드 의장일 때부터 이걸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리버 금리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SOFDA 금리, 담보부 금리라고 있습니다. 내일 정확히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맞춰서 지금의 그 미국의 그 페드의 기준금리가 연방기준금리입니다. 페더럴 펀드 레이트인데 이것도 온 FFR 금리로 바꿀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공식적으로 미국의 하원에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내용이 아마 국제적으로 자금 조달하고 이런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국채라든가 뭔가 해서 우리 기업들도 이렇게 할 때 라이보 금리를 많이 선택했는데 이게 교체하겠다 하는 입장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굉장히 큰 뉴스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테이퍼링은 다가온다. 많은 사람들이 페드 회의 후에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인플레 문제 죽였습니다. 완화시키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테슬라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가 갑니다. 하지만 오늘 그 가장 미국의 제롬 파월도 우리가 3월 말을 기해서 소위 보정적 레버리지 비율, 네, 보완적 SLR 레버리지 비율 요걸 또 좀 만료시키겠다 하는 입장에 이어서 사실 BOC, 뱅크 오브 캐나다도 오늘 유동성 프로그램의 종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양적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인플레가 문제가 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돈이 많이 불었던 1년 전에 돈이 많았던 불었던 분을 회수한다. 그런 각도로 이렇게 시청자분이 생각하셔야 되느냐 아니냐. 1년 전에 성장 여건 투자 여건이 완전히 바뀌는데 FOMC 회의에서 인플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채 금리 문제를 불안감을 해소시켰다. 줍줍해라. 저가 대형 기술주를 사라. 올라갈 만 낫다. 성장주가 간다. 이런 환경은 아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의 내용들이 사실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이 되면서 파월 의장이라든가 이런 입장,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라든가 이런 입장도 사실은 시장 여건이 변한 상황에 점점 변하고 있다. 이게 시장 친화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모습이 오늘 하원고, 뱅크 오브 캐나다 이런 데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벌 증시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전부터 이미 예상이 되어 있던 일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미국의 그 국채 네. 가지고 미중 간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는 방송을 아마 지금 불거지기 전에도 한번 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고스란히 전개돼서 지금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피보 스테이트, 중심축 경쟁이 될 거다. 이 중심축은 망을 연결시키는 거다. 네트워크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트럼프 정부와 달리 이러한 그 세계가 디지털 컨택 시대에서 하이 커넥션 소사이티, 초연결 사회이다 보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하는 미중 간 마찰이 움직임이 전개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그때 당시에도 G7의 올해 6월 달에 영국 G7 회담을 정상화시킵니다. 대서양 동맹을 통해서 유럽과의 그 이렇게 관계도 복원시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는 한국이 돼야 되는데 한국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미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협력 네트워크, 번영 네트워크다 이렇게 번역되고요. 원래 파트너십이니까 네.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시아국가의 연관을 세 가지 축으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경제 패권에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네트워크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트럼프 정부 때 중국을 다가왔던 것이 독일과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들이 자 이번에 바이든이 G7 회담 대서양 동맹이다 보니까 일제히 중국의 사실 위구르의 그 이렇게 국경 분쟁, 인권 탄압이지만 네. 사실은 이게 빌미가 되지만 중국과의 경제 패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유럽 국가들이 미국이야 뭐 경제 패권을 계속해서 다투기 때문에 모양새만 바뀌어질 뿐이지 지속되는 상황인데요. 유럽 국가들이 위구르 지역에 사실 그 미국과의 동참해서 중국을 옥죄게 나서는 것은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큰 뉴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89년 이후에 미국과 함께 중국의 제재가 이렇게 그 동참한 게가 1989년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1989년에 천안문 사태거든요. 이때도 인권 문제입니다. 유럽은 인권 문제, 환경오염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왜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 적극적으로 유럽이 협조하는가?
이런 측면도 있을 뿐이지만 유럽 국가들은 인권 탄압 문제, 1989년 탄압 문제, 위구르 지역의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인권 탄압 문제 이런 쪽에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실 외교 관계에 이렇게 이해관계를 한다 하는 측면이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잡지 못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1989년이니까 굉장히 시간이 한번 우리 전 앵커가 머리가 빠르시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한 1980년 3, 4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굉장히 32년인가 이렇게 되는 만에 사실 유럽 국가들이 동참했다 해서 이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도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전통적인 관계, 국경 분쟁이 있고 최근에 인도와 국경 분쟁이 있어 러시아도 국경 분쟁이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라든가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망을 구축하는 모습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관계가 나서고 있다. 마찰 관계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트워크적인 미중 간 마찰이다 해서 트럼프 정부와 구별하는 시각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군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테슬라 운행을 전면 통제한다. 이런 발언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도 글로벌 이슈투데이에서 저희 외신캐스터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찬양하는 발언들을 내놨다. 이런 사안들을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관련 중심으로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은 본인 입장에서 마켓 쉐어가 전기차 입장에서 중국의 인구가 한 17억 정도 이렇게 17억 정도 되면은 많은 분이 중국의 입구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중국은 호적제도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금 파악하는 것은 13억이지만 대체로 보면 호적제도 1인 1패에서 사실 안 등록한 사람까지 하면 17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큰 시장이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이 사실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 패권 다툼에서 본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머스크 회장이 방중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을 찬양하는 입장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미중 간 경제 패권은 지나간 국부 싸움은 안 합니다. 내셔널 레스에서 국부 싸움은 안 합니다. 지나간 거는 미래에 대해서 국부 싸움을 하는 게 경제 패권이죠. 미래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 미래는 어떤 시대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첨단 기술 전쟁이죠. 그런 과정에서 왜 테슬라와 관련돼서 사실 중국 입장에 시진핑 정부 입장에선 집중적으로 특정 기업을 공격하느냐 하는 입장에서는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라는 업체는 사실은 우주 항공을 지금 스페이스X라든가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가시화되고 올해 내에서는 화성이라든가 달이라든가 해서 대중가 시대에서 거기 탑승하는데 한 2억 원 정도 든다 그래요. 뭐 가격이 책정된 건 아닙니다는 이게 대중화되는 단계고 거기에 따라서 결제 통화도 뭐 전앵커도 전해주셨습니다는 비트코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우주 항공 시대에 돈 가지고 가져갈 수 없으니까 결제 통화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으로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테슬라가 전기체 선도업체죠. 그래서 이게 테슬라가 전기체 선도업체에 따라서 자 다른 포드라든가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부 전기차를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실 기존의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이 BMW라든가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 이런 벤츠라든가 이런 쪽에 비해서는 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 업체에 따라지면 테슬라가 선발 업체에서 갖고 있는 마켓 셔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높지 않은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게 중국에서 주력하고 있는 전기차라든가 이런 게 선도업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양해 대회를 통해서 14.5개년 계획과 2035년까지 첨단 기술을 해서 국부 싸움, 국부해가지고 했던 내용의 세부적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이 왜 중국이 테슬라를 공격할까 하는 측면은 한번 잘 보실 거야겠는데요. 자, 일단은 전기차 분야 이쪽 분야는 2035년까지 이렇게 장기 계획에서 핵심적인 중국의 국부의 그렇게 원초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도 지금은 오히려 미국보다도 우주 항공에 관한 더 앞서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예상이 나올 만큼 지금 우주 항공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한 양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사실 중국과 가져가는 길이 비슷하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테슬라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테슬라가 $600, $650 내외죠. 그래서 한때 $900 가다가 $650 이렇게 하니까 줍줍하고 성장주 계속해서 간다. 가치주와 관계없이 성장주 계속해서 간다. 이런 쪽에 이제 이게 50이지만 네. 최근에는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아마 최근에는 많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각도에서 사실 최근에 캐시우드인가요? 네. 이 테슬라 관련해서 이 캐시우드의 이렇게 자기 자사 상품에서 이렇게 보면요. 사실 테슬라의 그 보유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10%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캐시아웃하기 위한 빌미냐, $3,000 전망이 사실 캐시아웃 빌미가 전망이냐, 아니면 그만큼 테슬라에 대해서 가격을 높게 그렇게 보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캐션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보유 비중이 서학개미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캐시우드가 뭐라 그러죠? 현금원이라 그러네요. 무슨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 돈나머니. 돈나머니, 네. 예, 그 돈나머니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해서 굉장히 찬양하지만 미국 내 분위기는 사실은 후발업체들이 인프라가 많이 확충된 상태에서 이렇게 폭스바겐이 들어오면 테슬라가 과연 선두적인 상징적 의미에서 사실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런 측면이 굉장히 이렇게 지위가 좀 많이 악화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주가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퍼라든가 PBR 같은 전통적인 이러한 그 주가 평가 지표에서는 엄청 고평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왜 올라가느냐 하면 선도적인 상태에서 머스크라든가 뭔가 이런 사람이 이상적인 꿈, 미래 잠재 가치 때문에 소위 PDR, Price to Dream Ratio라든가 Price to Patent Ratio 때문에 사실 이게 올라간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속속들이 보이는 후발업체의 경쟁하면 그런 꿈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자꾸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이기 시작한 상태에서 테슬라라든가 이런 것이 국가 권력, 중개 국가 권력 차원에서 이 규제를 하다 보니까 $3,000 같은 이런 그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어찌됐든 특정 기업이 사실 미국과 중국의 국가 권력의 경제 패권의 희생양이 되는 네. 이런 양상은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전체 흐름에 휩쓸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사실 그 진정되는 데 불구하고 테슬라의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와 관련해서는 엇갈린 시선들이 존재하지만 왜 중국의 테슬라 때리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미국과 중국의 마찰 다툼이 심화되면 심화될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 출범 이전부터 예상되어 왔던 일 아니겠습니까? 경제 패권은 트럼프든 바이든 관계없습니다. 네. 그는 최고 통수권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제 패권을 다툴 때 바이든이 다자친을 가더라도 중국과의 마찰은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렇죠. 사실 그 마찰이 지속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상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실 지금 차원에서 보면 미중 간 마찰이 트럼프 정부보다 굉장히 더 심화되는 아주 중압감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때 미중 간 마찰은 트럼프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전 앵커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미중 간 마찰에서 보면 국제사회에서 동조화를 왜 유럽 국가들이 안 하느냐? 한국이 쫓아가지 않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패권이지만 트럼프가 자기 자신의 입지 이거를 중국의 빌미를 이용해서 사실 하다 보니까 자 트럼프가 미국이 중국과의 이렇게 경제 패권 하더라도 트럼프 개인의 문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가 왜 이렇게 중국과의 마찰이 더 중압감으로 이렇게 다가오냐면 국가 대 국가. 바이든은 국민의 화합과 동조에서 선거에서 국가의 경제 패권이기 때문에 중압감으로 다루죠.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왜 바이든이든가 그다음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국 중국에 대해서 경제 패권을 다툼에 해서 중국에 대해서 압력을 더 크게 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는 이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가치관은 차이메리카 시대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이 굉장히 빨리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중국의 경제 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 지금은 중국과 미국 가치관은 G2 그룹 2 체대 그다음에 차이메리카 체제인데 앞으로 중국이 사실 그 미국을 제칠 수 있는 환경이 자 요게 팍스 아메리카 대비해서 팍스 시니카 체제인데요. 요 팍스 시니카에 대한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당초에는 2030년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이것을 2028년까지 땡겨질 거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융기관에서 미국의 밸류, 가치라든가 아니면 이념을 가장 잘 반영한다 하는 금융기관이 골드만삭스, JP모건 아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은행적인 측면의 금융기관에서 미국의 가치를 가장 유지하고 가장 전통이 있다. 이 미국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 중에서 보수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미국을 상징하는 이러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 중국이 미국을 제칠 것이다 하는 것은 골드만삭스 2028년보다 앞당겨서 2027년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미국은 웬만큼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대체로 한 대통령이 오시면 2기 연임을 시켜드립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단임 오는 것은 미국의 역사상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아주 통수권자 지위를 못했다는 얘기죠. 네. 제가 통수권자 지위라고 그랬습니다.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임을 그쳤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국민의 화합이라든가 통합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건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자 2년 연임한다. 2기 연임한다면 2021년 1월 20일에 취임했던 이분이 8년 한다면 2029년, 2030년 1월 20일에 넘겨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에 2027년, 2028년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중기 출원할 것이다. 가장 아마 추월당하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부담이 미국의 역사, 대통령 역사상 중기에 추월당했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치욕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배경은 뭐냐면 자 과거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테일러 시스템, 포드의 테일러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제조업의 혁신적인 공장 혁신을 통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영국을 중심으로 팍스 브리테니아에서 팍스 아메리카 체제가 넘어갔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때 영국의 수상이 가장 치욕적인 영국의 수상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사실 트럼프와 달리 트럼프는 개인적 차원에서 중국을 때렸다. 근데 지금은 아주 절대절명한 차원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을 때린다. 이런 문제를 한국의 정부들이 잘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선 지금은 더 오히려 바이든 정부가 다자 채널을 갈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일부 통상 문제 전문가들이 조찬해서 보면 세계 통상 환경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미중 간 마찰 이 문제는 더 심해질 것이다 하는 측면이 이렇게 현실화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중국이 세계 제1의 경제 패권국으로 올라온다면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간 마찰, 바이든 정부 시기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불명예를 안고 싶지 않은 그런 바이든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미중 간 마찰은 갈등이 고조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최고 통수권자가 네. 왜 트럼프를 비교했냐면요. 트럼프는 본인의 사적인데 국민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미중 간 마찰이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사실 중국에 대해서 위압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적대 감정이죠. 적대 감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통수권자 바이든이 사실 경제 패권에서 국가의 권력을 중국에 대해서 밀어줄 수 있으면 미국의 국민들이 받쳐줘야 되는데요. 받쳐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미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저렇게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네. 국민들까지 받쳐준다. 그래서 국민들이 받쳐주니까 우리가 USTR 대표 최근에 많이 나오시죠. 유명희 장관이랑 나중에 통화한 내용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지금에 보면 USTR 대표, 이스베 캐서런 타이 같은 이 대만계 사람인데요. 중국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단을 좀 네. 이끌고 있죠. 그래서 자, 초고 통수권자 가면 트럼프와 달리 국민들도 받쳐주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의 중국 간의 이 마찰 문제는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평가절하되어야 마땅한데 평가절상이 되어야 하는데 평가절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네. 자, 미국이 여러 가지 강대에서 대서양 협력에서 유럽을 통해서 인도와의 이코노믹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조이니까 네. 한편에서는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위안화가 심상치 않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양의 대우에 중국이 세계에서 중심이다 하면 그만큼 디지털과 기축통화를 하면 1:1 리더노메이션은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상회의죠. 그런데 1달러 6.3 해서 1달러 6.0까지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다. 그만큼 달러 가치에 대해서 위안화가 절상될 것이다 이렇게 봤던 시각이 최근에는 1달러에 6.5 위안대로 다시 평가 절하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의도와 관계없이 국제사회에서 보면 자 이제 중국도 위안화 평가 절하 쪽으로 해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옥을 잰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달러가 강세되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경기가 그렇죠. 이제 어렵게 되죠. 네. 그래서 글린그룹 입장에서 환율을 전쟁의 선전포고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오해는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통화가치를 반영하는 문제가 경제 실상을 반영한다면서 지금 중국이 가장 잘 나가죠. 작년에 유력의 플러스 성장, 올해도 8에서 9% 성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여건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이 가장 잘 나가고, 그다음에 디지털 위안화도 기축 통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내수 위주다 보니까 결국은 위안화 평가 절상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쌍순환 전략에서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럼 위안화가 평가 절상해야 내수가 확대되는 거거든요. 내수가. 근데 사실 모든 면에서 위안화가 평가 절상돼야 되는데 1달러 6.3 위안대에서 1달러 6.2위안대로 6.5 위안대로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평가 잘하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환율 전쟁에 신호탄을 던지지 않느냐 하는 쪽에 지금 다음 달에 있을 미국의 환율 보고서와 관련돼서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최근의 위안화 절하를 환율 전쟁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지, 그게 과연 오해로 그칠지, 혹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중국도 테이퍼 텐트림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부에서 보면은 인민은행이 이게 RPA를 위해서 돈이 줄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돈이 엄청 많은 상태입니다. 엄청 많고 작년에 무역수지 흑자가 이렇게 기록한 상태에서 이 자체가 위안화 평가 절상 이런 쪽으로 이게 될 만큼 부담이 될 만큼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각도로 퍼냅니다. 돈을 뿌려댄 게 회수한 게 아니고 작년에 중국이 2%, 2.3% 정도 유력의 플러스 성장하면서 수출이 됐지 않습니까? 수출이 되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되다 보니까 외환 보유가 많이 확충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시중 유동성이 중앙은행이 유동성 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우려가 되는 거죠. 인플레가 돼서 이것을 퍼내게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퍼내게 나서는 것이 결국 최근에 보면 미국의 국채를 지난달까지 이렇게 사실 매각하다가 지금 다시 또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을 최근에 빚는 것은 최근 들어서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퍼내야 되지 않습니까? 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과정에서 그만큼 중국의 돈이 미국으로 가니까 위안화가 미국의 달러가 강세되고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이런 폼이 되죠. 그리고 미국의 국채도 사실 그만큼 사주니까 매입하다 보니까 매각에서 매입으로 되니까 그만큼 금리가 안정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외국 자본이 이탈되다 보니까 터키라든가 그다음에 브라질은 금리 인상 쪽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이게 비시어스 사이클에서 경제가 추가적으로 악화된다 이러지만 중국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국채 매입이라는 것은 외환 보유를 그만큼 확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상일 때 사실상 중국이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한계점 3조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 보유를 많이 확충한다. 그것도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비상시에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마찰을 대비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일 때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할 때 금리 인상은 잘못된 대응이다. 외환 보유를 확충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어디 무슨 저것이 그럼 맞습니까? 미국의 국채 매도를 통해서 매입을 통해서 최근에 매입입니다. 잘못된 요거 매입입니다. 최근에는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매입적으로. 근데 요거 이제 제가 이렇게 매입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긴 했는데요. 말씀을 올바르게 매입을 통해서입니다. 엊그제까지 매각을 해서
미중 간 마찰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자, 지금 미국의 금리가 인상하니까 결과적으로 매입을 하는 그렇죠. 식으로 그래서 코리아 헤럴드의 그 규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자의 규모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매입으로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미국의 그 외국 자본 이탈될 때 외환 보유고 확충 쪽이 정확한 이렇게 대응 방안이거든요. 네. 과거에 그 NH 이렇게 그 경제연구소의 소장으로 있었었고,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위기 대책반에서 가장 상징력이 높은 분이 김석동 전 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할 때 자금 이탈, 테이퍼 텐트럼에 대입하는 방법은 금리를 올려서 금리 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외환 보유를 충분히 확충한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 중국의 인민은행이 굉장히 선진화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도 대응하면서 위안부를 확충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결국 테이퍼 텐트링에 대비하는 측면도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다 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새롭게 전개되는 이 미국과 중국의 마찰 중간자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트워크 경쟁이라 그랬죠. 네. 트럼프 정부와 달리 네트워크 경쟁이다. 동맹 복원.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자,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1970년대 90년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라이크에서 사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 이전에 정치 군사적 냉전이라면 지금은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경제 패권 다툼이기 때문에 경제 신냉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자입니다. 중간자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담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정책은 아닙니다. 네. 최근에 보면 미국의 양대 국방장관, 국방과 국무장관이 한국에 방문했었죠. 그랬죠. 방문했었죠. 우리 입장이 사실 묘연했었습니다. 굉장히 묘연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최근에 보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그다음에 캐서린 타이 USR 대표 간의 통화해서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 이렇게 장관급이 회의이기 때문에 장관을 부르겠습니다. 유 장관과 그다음에 USR 대표 간의 내용은 싹 빠지고 일본과의 내용 문제가 아주 미국에서 발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내부적인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상태에서 현 정부가 보여주는 자세가 지금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특히 자, 기업들은 더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접근하는 양상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문정부는 아직도 안미 경쟁인데 다들 아시죠? 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이런 흐름을 잘 타고 벌써부터 친미 원중으로 네. 그러죠. 그러면 현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아직도 안미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자, 지금은요 바이든 정부 위에 세력 판도가 네트워크망에 의해서 빨리 동맹 간의 복원, 대서양 동맹, 유럽 동맹, 그 다음에 G7 동맹, G7의 서방 선진국과의 동맹 복원, 그 다음에 이코노믹 파트너십 네트워크에 의해서 아시아 국가의 네트워크 하는데 한국은 뭐냐? 한국은 자, 정부 차원에서 국가 관리 차원에서는 저렇게 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뭐냐? 지금 부동산 특기 문제 이렇게 중요하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이렇게 확 변화가는 상태에서 한국은 뭐냐? 근데 기업들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기업들은 네. 저런 흐름에 빨리 친미 원중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 이렇게 국제 세력 판도가 지금의 이렇게 다른 문제, 우리나라 내부의 부동산 투기 문제, 무슨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양대 선거 이런 문제보다 월등히 지금 한국 경제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컨트롤 타워 하는 입장에서 우리 현 정부가 지금 어떤 쪽에 보여지느냐 하면 아무런 제스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대 이렇게 미국의 그렇게 국무 장관, 그 다음에 유 장관과 캐서린 타 이런 대표에서도 한국이 좀 빠진 양상, 그게 갈라파고스 함정이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좀 우려스러운 환경이 좀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국가 권력의 안미 경쟁과 민간 기업의 친미 원중 간은 서로 불일치하는 문제가 일치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기업인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됩니다. 국가 권력은 임기제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시청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서학개미 여러분들 최근에 중국의 테슬라 때리기가 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전쟁의 일면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또 위헌화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또 어떤 대응들을 지켜나가보면 좋을지 다양한 입장 함께 진단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